여러분, 오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평생 목숨을 걸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형제를 잃고 손에 칼을 들고 싸워서 만든 것. 그것이 완성됐을 때 당신은 행복합니까? 오늘 주인공은 이 질문에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 태종 이방원, 조선 3대 왕. 이 사람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왕자의 난, 형제를 죽인 사람, 처남들을 죽인 사람, 권력에 눈먼 냉혹한 정치인.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태종 이방원은 조금 다릅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그리고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은 후에 그 자리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은 드라마입니다. 아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입니다. 고려 말의 혼란 속에서 태어나 칼로 길을 열고 두 번의 쿠데타로 왕자를 잡고 18년간 조선을 다스리고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넘기고 그 아들의 장인을 죽이고 그리고 쓸쓸히 눈을 감은 사람. 사랑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피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태종 이방원의 일생. 지금 시작합니다. 일막일상의 세계 고려의 끝자락에서 태어나다. 1367년 5월 16일. 고려 공민왕 16년. 조선이 건국되기 25년 전.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방원. 아버지 이성계는 이 시절 고려의 명장이었습니다. 여진족을 몰아내고 왜구를 격퇴하며 이름을 날리던 무장. 그러나 아직 왕은 아니었습니다. 지방의 강력한 무신. 그것이 이방원이 태어날 때의 아버지였습니다. 고려 말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공민왕이 개혁을 시도하다 시해됩니다. 그 이후 어린 왕들이 즉위하고 권문 세족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원나라가 기울고 명나라가 일어서면서 외교 노선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구의 침략은 끝이 없었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이 격동의 시대에 이방원은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방원은 무인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문에 뛰어났습니다. 1382년 이방원 나이 16. 과거에 응시합니다. 그리고 합격합니다. 진사시 합격. 무장의 아들이 문과에 합격한 것입니다. 당시 과거 합격은 단순히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유교 경전을 완전히 소화하고 글과 사상으로 나라를 이끌 자격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16세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은 이 아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아이. 아버지의 기백과 어머니의 총명함을 모두 물려받은 아이. 그러나 이 시절에 이방원이 원한 것은 사실 평범했습니다. 과거에 합격해서 관직을 얻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388년. 이방원 22살. 아버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합니다. 위화도 회군. 조선 건국의 출발점.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명받고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 위화도까지 갔다가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고려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이 순간부터 이방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혁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이방원도 혁명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망 욕망의 자각 조선 건국 그리고 배신. 1392년 7월. 이성계가 왕이 됩니다. 조선이 건국됩니다. 이방원 나이 26. 조선 건국에 이방원의 공이 얼마나 컸는지 역사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특히 정몽주 제거. 정몽주. 고려의 충신. 성리학의 대가. 고려를 지키려 했던 사람.
이성계 측에서 정몽주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같은 편이 되자고, 함께 새 나라를 만들자고. 그러나 정몽주는 거부했습니다. 그 유명한 시조를 남기면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넣기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결단합니다. 1392년 4월 4일 이방원은 부하들을 시켜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격살합니다. 이 결정은 이방원이 독단으로 내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정몽주를 회유하고 싶었는데 아들이 이를 저질렀다고. 그러나 정몽주가 사라지자 고려 구세력의 저항은 급격히 약해졌고 조선 건국이 빨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방원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세자를 책봉할 때 이방원은 당연히 자신이 세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건국의 1등 공신, 정몽주를 제거한 사람,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한 사람. 그러나 이성계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막내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이방석은 이성계의 후처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강씨를 총애했고 강씨의 아들을 세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주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도전, 조선 건국의 이념적 설계자, 경복궁을 설계하고 조선의 법과 제도를 만든 사람. 그러나 이방원과는 노선이 달랐습니다. 정도전은 신권을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왕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신하들이 법과 제도로 나라를 이끄는 나라. 그 구도에서 강한 왕자 이방원은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이방원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제거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먼저 행동합니다. 산막 욕망의 실행 왕자의 난, 피로 쓴 역사. 1398년 8월 26일 제1차 왕자의 난. 이방원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정도전, 남은 등 신덕왕후 소생을 지지하는 세력을 기습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 이방석과 이방번도 죽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의 아들들을, 이복 형제들을. 이날 밤 이성계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도전이 죽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이 총애하던 왕후 강씨는 이미 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성계는 이방원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힘은 이방원에게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형 이방과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정종. 이방원은 아직 직접 왕이 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2년 후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 이번에는 넷째 형 이방간이 이방원을 제거하려 합니다. 이방원은 이것도 진압합니다. 이방간은 유배됩니다. 이제 걸림돌이 없어졌습니다. 1400년 11월 이방원이 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말 형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태종 이방원, 조선 3대 왕, 즉위, 나이 34.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이방원은 한 가지 일을 더합니다. 아버지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이성계는 이방원을 피해 함흥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이방원이 보낸 사신들을 죽이거나 돌려보냈습니다. 함흥차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심부름꾼이 가서 소식이 없다는 뜻. 그러나 결국 이성계는 돌아옵니다. 무학대사의 설득으로. 아들과 아버지는 제외합니다. 그 제외가 따뜻했을까요? 역사는 그 장면의 내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제를 죽인 아들과 아들들을 잃은 아버지. 그 사이에 따뜻함이 있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막 바닥을 치다 왕좌 위에 냉혹한 선택들. 태종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 그는 더욱 냉혹해집니다. 왕권 강화. 이것이 태종의 일생일대 목표였습니다. 왕이 강해야 나라가 안정된다. 신하들이 세력을 키우면 나라가 흔들린다. 외척이 강해지면 왕권이 위협받는다. 이 확신이 태종의 모든 정치적 행동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신들의 세력을 꺾습니다. 자신의 건국을 도운 공신들조차 세력이 너무 커지면 제거했습니다. 이숙번, 조영무 등 1차 왕자의 난 당시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견제하고 내쳤습니다. 그리고 처남들, 민무구, 민무질, 태종의 왕비 원경왕 후 민씨의 오빠들, 왕의 처남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세력을 키우려 했습니다. 태종은 처남들을 죽입니다. 원경왕 후는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원경왕 후는 태종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당시 태종이 군사를 일으킬 때 원경왕 후가 직접 나서서 병사들을 독려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남편의 거사를 위해 직접 뛰어든 여성. 그 헌신이 없었다면 왕자의 난이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형제들을 남편이 죽였습니다. 원경왕 후와 태종의 관계는 이 사건 후 돌이킬 수 없이 금이 갑니다. 태종은 후궁을 열어뜨립니다. 원경왕 후는 이를 극도로 반대했지만 태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궁에 있으면서도 멀어졌습니다. 권력을 위해 아내의 형제를 죽인 남자. 그 남자와 평생을 함께한 여자. 이것이 태종과 원경왕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냉혹한 선택. 아들 세종이 즉위하고 나서 태종은 세종의 장인, 즉 세종의 왕비 심씨의 아버지 시몬을 죽입니다. 세종이 왕이 됐는데 왜 장인을 죽였을까요? 외척이 강해지면 왕권이 흔들린다는 이유였습니다. 시몬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면서 국내에서 군사를 움직일 권한을 요청했다는 것이 빌미가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구실이었다고 봅니다. 태종은 처음부터 시몬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왕권을 지켜주기 위해 아들의 장인을 죽인 아버지. 세종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내 심씨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태종의 논리는 일관됩니다. 왕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부차적입니다. 아내의 형제도 아들의 장인도.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떠나서 이 일관성이 태종이라는 인물의 핵심입니다. 오막내면에 전한 태종의 치적, 조선의 뼈대를 세우다. 태종을 그저 냉혹한 권력자로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태종은 조선의 제도적 기반을 만든 왕이기도 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에서 육조직계제로의 전환. 복잡하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태종은 왕이 직접 6개 부서를 관할하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의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왕의 권한을 강화한 것입니다. 호패법. 모든 백성에게 신분증을 발급합니다. 호패.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 이것으로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과 병역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문고. 억울한 백성이 직접 북을 쳐서 왕에게 민원을 올릴 수 있는 제도. 물론 실제로 얼마나 활용됐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백성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병혁파. 공신들과 왕족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던 사병을 없앴습니다. 군사력을 오직 왕 아래에 두었습니다. 이로써 쿠데타의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혼일 강리역 대국도지도. 1402년 제작된 이 지도는 동아시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중 하나입니다. 태종시대 조선의 지적 수준을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이 모든 제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왕권 강화, 그리고 국가 체제의 안정. 태종이 만든 이 뼈대 위에서 세종대왕의 황금기가 가능했습니다. 세종이 집현전을 만들고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태종이 나라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놓았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문화 황금기는 태종의 정치적 안정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피로 다진 기반 위에서 아들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것을 태종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알면서 했을 것입니다. 아들 세종의 재능을 누구보다 일찍 알아본 사람이 태종이었으니까요. 육막 귀환하다 세종에게 왕위를 넘기다. 1418년. 태종 나이 52살. 태종은 왕위를 세종에게 넘깁니다. 선의. 왜였을까요? 건강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태종은 말년에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아들 세종의 재능을 알았습니다.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왕의 자질을 가졌다는 것을. 그래서 첫째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폐하고 세종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종은 왕위를 넘기면서도 상황으로서 군사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즉위했지만 실제 군사력은 태종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세종이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이 험했습니다. 명나라와의 외교도 불안정했고 북방의 여진족도 위협이었습니다. 어린 왕이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태종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옆에서 보호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처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외척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었을까요? 왕이 됐지만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 그 아버지가 자신의 장인을 죽이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 그러나 태종의 논리는 일관됐습니다. 세종이 진정으로 강한 왕이 되려면 외척의 그늘이 없어야 한다. 나는 세종을 위해 이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옳은 방법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태종의 방식이었습니다. 나쁜 역할을 내가 다 하고 아들에게는 좋은 환경을 넘겨주겠다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비틀려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사랑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칠막 변화된 일상 상황의 삶, 그리고 원경왕 후. 1418년 이후 태종은 상황입니다. 왕좌를 넘겼지만 아직 권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군사를 지휘하고 외교를 챙기고 아들 세종을 뒤에서 돕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태종에게는 다른 얼굴도 있었습니다. 원경왕 후 민씨. 태종의 왕비. 왕자의 난 때 함께 싸웠던 여자. 그러나 형제들을 남편에게 잃은 여자. 1420년.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태종보다 먼저. 원경왕후의 임종 기록을 보면 그녀는 끝까지 태종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오빠들의 죽음, 후궁들, 자신이 겪어야 했던 것들. 그런데 동시에 그녀는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태종은 원경왕후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역사는 태종이 원경왕후의 죽음에 크게 슬퍼했다고 기록합니다. 후궁들을 가까이 했던 남자였지만 원경왕후의 죽음 앞에서는 진심으로 슬퍼했다는 것. 어쩌면 그 슬픔 속에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아내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나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4년 후 1422년 태종도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56. 에필로그 태종 이방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1422년 5월 10일 태종 이방원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56. 제위 18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1392년에 건국된 조선. 불안하고 취약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신생 국가. 그 나라가 30년 만에 제도가 잡히고 군사력이 정비되고 왕권이 확립된 나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태종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형제를 죽였고, 처남들을 죽였고, 아들의 장인을 죽였습니다. 냉혹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왕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기초를 닦은 왕이었습니다. 호패법으로 백성을 파악했고, 사병을 혁파해 군사력을 국가에 귀속시켰고, 신문고로 백성의 억울함을 들으려 했습니다.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왕도 아닌 이 모순이 태종이라는 인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태종에 대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이 더러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사가 자신을 어떻게 기록할지 알았습니다. 형제를 죽인 왕, 처남을 죽인 왕, 장인을 죽인 왕. 그 이름으로 기억될 것을 알면서도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나라가 살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들 세종이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방법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태종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태종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나쁜 소리를 들으면서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 회사에서, 가정에서, 조직에서 전면에 나서서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들 뒤에서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 역사는 세종대왕을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세종의 황금기를 가능하게 한 것은 태종의 피 묻은 손이었습니다. 세종이 꽃이라면 태종은 그 꽃이 피어날 수 있는 땅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역사가 충분히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쉽게 말해주는 재미있모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